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 오피셜이 이제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 로마노 기자도 Here we go 오피셜이 나기 전에 하는 멘트죠. Here we go를 띄우면서 현재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모든 문서에 서명이 되었고 이제 오피셜만 남은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쪽에서도 르키프가 심지어 레알 마드리드는 오늘 음바페의 영입을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바페가 정말 오늘 내일 사이에 오피셜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갈 때 이제 다들 음바페가 잘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죠.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어떻게 공존을 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음바페가 가장 선호하는 위치가 프랑스 국가대표팀뿐만 아니라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왼쪽 측면 공격수 내지는 9번 공격수가 앞에 있고 밑에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뛰는 걸 선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도 음바페의 플레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무스와 무안이 9번 공격수를 영입을 했어요.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가 현재 9번 공격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9번 공격수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는 호셀루가 있는데 호셀루는 백업 자원이다 보니까 현재 9번 공격수가 없는 상황에서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의 투톱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음바페까지 와버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비니시우스도 왼쪽 측면 공격수 혹은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왼쪽 라인에서 뛰는 걸 선호하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니시우스의 활동 반경과 음바페의 활동 반경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레알 마드리드가 지지난 시즌의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때는 벤제마라는 9번 공격수가 있고 그 밑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아까 음바페의 사례와 비슷하죠. 음바페도 프랑스 대표팀에서는 9번 공격수인 지루가 있을 때 훨씬 더 잘하고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도 이번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무스와 무아니를 영입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비니시우스와 음바페가 뛰는 위치, 왼쪽 측면 공격수, 그리고 선호하는 플레이, 9번 공격수가 포스트 플레이를 하면 그 선수 밑에서 플레이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비니시우스와 음바페가 재밌는 게 또 오른쪽으로 가면 굉장히 어색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음바페도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갔을 때 이제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고요. 물론 과거에는 오른쪽에서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2018 월드컵 때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이기도 했지만 음바페도 왼쪽보다 오른쪽에서 뛰었을 때 퍼포먼스가 내려가는 선수고 비니시우스도 오른쪽에서 뛰면 퍼포먼스가 많이 내려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자리에 사실 지금 발롱도르 후보에 음바페도 있고 비니시우스도 있는데 두 명의 발롱도르 후보급 선수들이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성향을 보여주는 선수들이니까 과연 공존이 될 것이냐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의문을 이제 풀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인트가 뭐냐, 바로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이 안첼로티 감독이라는 거죠. 안첼로티 감독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수단 내에서 이 선수단의 동선과 조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짜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레알 마드리드에 있을 때는 디마리아와 호날두를 사용을 해서 호날두가 가운데로 들어가면 이 측면 공간이 좀 비게 되니까 디마리아를 아예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하면서 호날두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 디마리아가 측면으로 나오게끔 만드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디마리아의 하프윙 전략, 이게 안첼로티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에서 가장 트레이드 마크 같은 전술이었죠. 그리고 사실은 이번 시즌에도 레알 마드리드가 최전방 공격수가 없었어요. 벤제마가 떠난 이후에 9번 공격수가 없는 상태죠. 그리고 심지어 비니시우스가 음바페와도 동선이 비슷하지만 현재 레알 마드리드에 함께하고 있는 호드리구와도 동선이 비슷하죠. 호드리구가 이제 오른쪽 왼쪽을 다 뛸 수 있는 선수긴 하지만 호드리구도 더 편한 위치는 왼쪽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의 활동 반경만 봐도 왼쪽 라인에 조금 더 많이 뛰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호드리구도 오른발을 쓰고 비니시우스도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왼쪽 라인에서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를 둘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두 명의 선수를 안첼로티 감독이 대단하게도 공존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안첼로티 감독이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었던 거죠. 9번 공격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 9번 공격수의 자리를 메워야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 성향이 비슷한 두 명의 선수의 동선을 잡아줘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에 사용했던 전략이 다이아몬드 442 전형이죠.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를 투톱으로 쓰면서 벨링엄을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쓰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었던 건 일단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 이 두 명의 선수의 동선입니다. 비니시우스와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떻게 공존을 했냐면 이 두 선수가 상황에 따라서 한쪽 측면에 같이 뛸 때가 많아요. 비니시우스도 왼쪽으로 빠지고 호드리구도 왼쪽으로 빠져서 이 두 명의 선수가 아예 왼쪽 라인에서 볼을 주고받는 이런 형태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호드리구가 기본적으로는 비니시우스보다 조금 더 가운데 지역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죠. 호드리구 같은 경우는 9번 공격수는 아니지만 세컨드 스트라이커 위치도 측면 공격수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선수거든요. 비니시우스는 조금 더 측면 자원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호드리구가 약간 가운데로 오고 비니시우스가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호드리구가 왼쪽으로 빠질 때는 비니시우스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그리고 호드리구가 왼쪽으로 빠지면서 다시 가운데로 들어올 때 비니시우스가 왼쪽으로 빠지는 이 두 선수의 움직임이 계속 스위칭 되면서 이 두 선수가 공존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두 선수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제 아무래도 상대 수비가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스위칭이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서 호드리구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비수 한 명 끌고 나갈 때 이때 비니시우스가 침투에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한쪽으로 수비가 끌려갑니다. 그러면 이때 벨링엄이 뒤에 있다가 이 공간을 찾아서 침투에 들어가면서 여기서 득점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 9번 공격수가 없었지만 벨링엄이 저렇게 내려가 있다가 올라가는, 이제 마치 제로톱보다는 미드필더 성향이 강하니까 뭐 한 단어로 말하자면 마치 미들라이커 같은 느낌이었죠. 미드필더에 있지만 스트라이커의 역할도 겸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벨링엄이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가장 득점이 많은 선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벨링엄이 득점을 많이 기록했던 게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가 왼쪽 라인에 붙어서 계속 스위칭 플레이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공간이 발생하면 그때 벨링엄에게 기회가 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호드리구의 이번 시즌 활동 반경이 처음에 위치는 오른쪽 라인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플레이를 왼쪽에서 하기 때문에 왼쪽에서 이렇게 히트맵이 붉게 나오는 게, 호드리구가 오른쪽에 있지만 경기를 막상 시작하면 비니시우스의 자리로 와서 같이 스위칭 플레이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안첼로티 감독이 이제 후반기에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마다 아예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를 처음부터 같은 위치에 뛰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벨링엄을 좀 올렸어요. 그래서 호드리구가 왼쪽 측면 미드필더를 보는 이러한 형태도 만들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비니시우스가 측면으로 빠지면 이때 호드리구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로 계속 스위칭이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왼쪽 라인에서 과부하를 거는, 이게 레알 마드리드의 전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바페가 왔을 때도 저 위치에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 여기서 호드리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빠지겠죠. 호드리구가 빠지고 비니시우스와 음바페가 왼쪽 라인에서 공존을 한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장면이죠.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왼쪽 라인에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 두 명의 선수가 같은 라인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비니시우스가 약간 내려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후방에서 비니시우스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러면 비니시우스가 볼을 받는 순간 호드리구가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볼을 받은 다음에 돌아섰을 때 뛰어들어가는 호드리구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도 보시면 비니시우스가 앞쪽에 있고 호드리구가 후방에 있다가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니시우스에게 먼저 호드리구가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비니시우스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측면으로 돌아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때 비니시우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뒤로 뛰어들어가는 호드리구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으로 이제 호드리구가 뛰어가고요. 호드리구가 이번에는 측면으로 이제 뛰어가니까 상대 수비가 호드리구를 따라가잖아요. 그 순간 비니시우스가 다시금 측면으로 빠져요. 계속 스위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호드리구가 뛰어들어가는 비니시우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비니시우스가 측면 공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비니시우스가 뛰어들어가면서 수비가 이번에는 비니시우스에게 붙으니까 이때 호드리구가 다시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비니시우스가 뛰어들어가다가 수비가 본인에게 쏠리니까 가운데로 들어오는 호드리구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호드리구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했었죠. 이런 플레이를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아니라 이제 비니시우스와 음바페 두 명의 조합으로 저런 플레이를 한다면 충분히 공존이 가능하다는 걸 안첼로티 감독이 이번 시즌에 일단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왼쪽 라인으로 와버리면 오른쪽 라인의 이 공간은 활용을 못하는 게 아니냐. 이때 중요한 선수는 바로 오른쪽 라인에 있는 발베르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발베르데의 장점은 이 선수가 측면도 되고 중앙도 되고 측면과 중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기동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드리구가 최전방에 있다가 왼쪽 라인으로 빠지면 이때 발베르데가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아무래도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있으니까 쏠리는 순간 빠르게 이 공간으로 올라가 주면서 오른쪽 라인을 활용을 합니다. 물론 발베르데가 호드리구나 비니시우스처럼 기술적으로 측면을 무너뜨리고 드리블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공간이 비었을 때 왼쪽 라인에 과부하를 걸어놓고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뛰어들어가는 발베르데에게 크로스라던가 벨링엄 같은 이 미드필더들이 오른쪽 라인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발베르데가 뛰어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는, 그리고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빠져있다가 다시 침투하면서 여기서 득점이 나오는 것.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패턴처럼 이제 고착화가 됐었거든요. 발베르데가 아니더라도 카르발이 이제 올라가면서 발베르데가 오히려 뒷공간을 커버해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전술이냐면 크로스 활용을 참 잘했죠. 그러니까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왼쪽 라인을 점유할 때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니까 이때 뛰어 올라가는 카르발이나 발베르데, 그리고 롱패스가 그 어느 선수보다 정확한 크로스. 그래서 크로스가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 상대 수비가 또 이쪽으로 끌려나갈 거잖아요. 그럼 끌려나가는 순간 이 공간으로 벨링엄, 그리고 반대편에 있던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이런 선수들이 침투하면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마무리하는, 이러한 형태가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가장 중요한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에요.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한쪽 측면에 쏠려 있죠. 그리고 벨링엄도 약간 왼쪽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가 한쪽 측면에 좀 쏠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바로 뒤에 있는 크로스에게 백패스를 합니다. 그럼 크로스가 여기서 볼을 잡아서 반대편을 바라보고 반대편으로 올라가는 발베르데와 카르발이 있어요. 이 공간으로 이제 한 번에 정확한 롱패스를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도 크로스가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 카르발이 올라가 있고, 이때 발베르데가 카르발의 앞쪽으로 또 뛰어가니까 카르발이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발베르데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그러면서 이 측면 공간이 무너지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장면이 이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장면인데 계속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호드리구, 비니시우스, 벨링엄 모든 선수가 왼쪽에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도 자연스럽게 쏠리고 있는데 이때 카르발이 올라가고, 올라갈 때 이 반대편을 크로스가 바라보면서 보내주는 패스가 통하면서 반대편에서 카르발이 볼을 잡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볼을 잡는 순간 수비가 끌려 나가니까 반대편에 있었던 비니시우스 그리고 벨링엄이 공간으로 뛰어가면서 상대 수비가 끌려갈 때 크로스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마무리, 이게 레알 마드리드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발베르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요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시면 왼쪽 라인에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가 모여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중앙에는 벨링엄이 있어요. 그런데 공격으로 나가는 순간 발베르데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빠르게 측면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발베르데가 측면으로 뛰어나오면서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 나가기 시작하고, 이때 뛰어들어가는 벨링엄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발베르데가 이 왼쪽 공간을 활용을 해주니까 호드리구, 비니시우스, 벨링엄, 발베르데 요 4명의 선수가 경기장을 모두 균일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장을 넓게 쓰게 되면서 상대 수비가 어느 한쪽을 막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벨링엄에게 패스가 넘어갔을 때 발베르데가 측면으로 뛰기 시작하고, 그리고 벨링엄이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발베르데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패스를 받아서 발베르데가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끌려 나오는 순간 반대편에 있었던 비니시우스가 뛰어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발베르데가 뛰어들어가는 비니시우스에게 패스,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패스를 받는 순간 반대편에 있었던 호드리구가 뛰어들어가기 시작하죠. 정말 이 과정 자체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비니시우스가 볼을 받아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뒤에서 뛰어들어오던 호드리구가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왼쪽 라인을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왼쪽 라인으로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오른쪽 라인도 발베르데의 오버래핑, 카르발의 오버래핑, 이런 오버래핑을 사용하면서 안첼로티 감독이 정말 기가 막히게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를 공존시키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음바페가 왔을 때도 아마 그 자리를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공존했던 것처럼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호드리구에서 음바페로 바뀌어버리면 요 음바페가 아무래도 오른쪽 라인보다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니시우스가 일단은 왼쪽에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음바페가 그래도 비니시우스보다는 오른쪽 공간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하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비니시우스와 음바페가 이번 시즌처럼 왼쪽 라인으로 같이 넘어온다. 그러면 상대 수비가 쏠릴 때 이 공간으로 이제 수비를 분산을 시켜야 되잖아요, 발베르데가. 근데 여기서 크로스가 은퇴를 하면서 크로스가 없을 때 이 자리에 반대편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아마 요 자리에 카마빙가가 나오면서 슈아메니, 카마빙가, 벨링엄, 발베르데 요 4명의 미드필더가 다음 시즌에 주전 미드필더 라인업이거든요. 4명의 선수. 근데 발베르데가 여기서 뛰어가면 이때 카마빙가가 반대편 방향 전환을 크로스만큼 할 것이냐, 아니면 벨링엄이 조금 더 측면으로 빠지면서 방향 전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슈아메니가 방향 전환을 할 것이냐, 어떤 선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크로스만큼 방향 전환을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을까가 다음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러한 형태가 된다면 이제 그 크로스에 대한 방향 전환 패스 요거는 좀 약해질 수가 있는데, 요 다이아몬드 4-4-2 전형에서 발베르데와 카마빙가 2명의 선수가 이 측면 공간을 넓게 커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4-4-2 전형에서 좌우 중앙 미드필더의 기동력은 크로스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살아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4-4-2 전형에 대한 완성도가 다음 시즌에 조금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크로스에서 카마빙가로 바뀌는 순간, 그리고 발베르데가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아무래도 음바페 같은 이 슈퍼스타를 영입한 다음에 음바페가 오른쪽으로 돌아서 움직이는 시간이 많아지면 사실 이거는 매우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발베르데를 오른쪽에 배치를 시키고, 그리고 추아메니, 카마빙가, 벨링엄을 조금 더 왼쪽에 배치시키면서 발베르데를 조금 더 오른쪽에 빼는, 그래서 발베르데가 이 오른쪽 공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해주면서 음바페가 오른쪽으로 오지 않고 조금 더 중앙 내지는 왼쪽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이런 형태가 다음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전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도 벨링엄을 왼쪽에 두면서 최전방에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 2명의 선수를 두고 발베르데가 올라갈 때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가 왼쪽 라인으로 편안하게 빠지는 이런 형태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 아마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투톱, 그리고 뒤에 있는 발베르데와 벨링엄의 좌우 측면 미드필더 기용, 그리고 중원 싸움을 할 땐 당연히 발베르데와 벨링엄이 중앙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측면으로 나가기도 하면서 이 두 선수의 활동 반경과 기동력을 활용하는 이런 형태로 다음 시즌의 전술이 운영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벨링엄이 이번 시즌만큼 득점을 많이 하기는 힘들어질 수도 있죠. 음바페라는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가 이제 왔으니까 음바페는 기본적으로 호드리구나 비니시우스보다 슈팅력, 결정력에 있어서는 한 차원 위에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레알 마드리드는 다음 시즌에 음바페가 슈팅할 수 있는 찬스를,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앞쪽에서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미끼 역할을 하고 벨링엄이 침투하는 이러한 형태보다는 오히려 비니시우스, 발베르데, 벨링엄 이런 선수들이 수비를 흔들어 놓고 이때 음바페가 침투해서 음바페가 직접 슈팅할 수 있는 찬스를 잡는 그러한 형태가 아마 다음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해야 되는 전술이고, 그리고 이제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원톱이나 공격수로 나오면 안 좋았던 것이 음바페가 최전방에 있다가 내려온다는 거죠. 계속 이제 이 최전방을 비워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비니시우스도 마찬가지고 비워둘 때 가운데에 있는 선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벨링엄이 올라가 주면서 약간 원톱의 역할을 일정 부분 소화하면서 9번 공격수의 이 빈자리를 벨링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메워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경기가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를 공존시키고 9번 공격수가 없는 상황을 벨링엄의 침투로 커버를 해냈던 이번 시즌의 전술을 생각을 하면 그냥 호드리구 자리에 음바페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음바페가 호드리구만큼 오른쪽으로 돌아뛰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전술 변화가 가미되겠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의 전술을 보면 무난하게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공존이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당장 이런 어려운 미션을 수행한 안첼로티 감독이라는 선수들의 동선을 관리하는데 최고의 감독이 있기 때문에 안첼로티 감독을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리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동선이 비슷하다고 해도 이 두 선수의 동선을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주고
두 선수를 공존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안첼로티 감독이 사실 이제 뭐 알론소 감독을 통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적인 축구, 볼을 점유하는 축구를 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안첼로티 감독처럼 어떤 선수를 지어줘도 9번 공격수가 없어도 활동 반경이 비슷한 선수들이 많아도 그래도 이 팀을 동선을 정리해서 전술을 만들어내는 유형, 트렌디한 축구를 하진 않지만 안첼로티 감독이 선수 개개인의 특성을 잘 조합하는 데에는 세계 최고의 감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이제 음바페까지 오는 레알 마드리드에는 안첼로티라는 이 감독의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레알 마드리드에 맞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오게 되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끝나고 나서 이제 벵거 감독이 이번 시즌도 레알 마드리드가 챔스 우승을 했는데 다음 시즌에는 여기에 음바페까지 추가된다. 다음 시즌 우승 트로피를 미리 레알 마드리드에게 주는 게 어떻냐. 뭐 이런 이제 농담을 하기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의 전술이 더욱더 궁금해지지 않나 싶네요.